안녕하세요. 저는 혹독한 인생 수업을 한 40대 여성입니다. 제가 어린 나이도 아니고 이제 알 것 다 아는 나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혹독한 인생 수업을 치를 줄은 몰랐네요.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람의 본성은 숨길 수 없고 언젠가는 드러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교훈을 얻게 된 계기는 남편 때문이에요. 결혼할 때만 해도 내가 남편 복이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남편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인간 말종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 들려드릴게요. 보통 딸들은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한다는데 저도 남편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희 아빠는 말은 별로 없지만 가장으로서의 노릇을 톡톡히 해내는 사람이거든요. 부지런하고 자신의 일에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엄마를 많이 위해주고 저희가 자매였는데 딸들한테 끔뻑 죽는 사람입니다. 아니야, 나 혼자 갈 수 있어. 아, 그리고 신입사원이 아빠 차 타고 가면 회사에서 뭐라고 생각하겠어. 오바야, 아빠. 나 혼자 지하철 타고 갔다 올게. 그래도 첫 출근인데 아빠가 우리 딸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렇지. 지하철 타고 가면 1시간 정도 걸리잖아. 아빠가 태워다 줄게. 그럼 시간도 단축되고 얼마나 좋아. 실례요. 아, 나도 내 발로 회사 가고 싶네요. 아빠는 아빠 회사에나 출근해. 내 걱정 마시고요. 이따 봐요. 저희 아빠가 좀 유난히해요. 딸들 일이라면 엄청 발벗고 나서시는 분입니다. 조금 과잉보호랄까요? 아빠의 그런 모습이 좀 답답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요. 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것이니 그게 이해가 되긴 했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게 사랑받고 살던 제가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희 아빠가 어떤 반응이었을지 예상되시나요? 저는 입사 후 몇 번 연애는 했지만 그때는 아빠가 별말은 안 하셨고요. 오히려 결혼을 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다들 스쳐가는 인연이었고요. 30이 넘어서 만난 사람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는데 아빠는 그 사람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어요. 당시 예비 남편은 부모님과 함께 매물로 나온 숙박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었고요. 저와 나이 차이도 꽤 났었습니다. 아빠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그쪽 부모님의 재산도 없다는 집안이라는 생각에 아빠는 마음에 차지 않아 했어요. 나는 솔직히 마음에 안 든다. 우리 집하고 너무 기울기도 하고, 너보다 좀 처지는 것 같은데, 어때? 아빠, 나는 그 사람이 개척해온 삶이 그 사람의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 이렇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겠어? 이게 그 사람의 자산이야.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미래가 중요하지. 그래, 조건이 뭐가 중요해? 우리는 뭐 시작할 때부터 잘 살았나? 남자 능력만 있으면 됐지, 안 그래? 아빠가 살아보니까 뒷백이 있으면 더 편하겠더라고. 아빠도 사업할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그럼 집에 언제 한번 데리고 와봐라. 아빠가 한번 보게. 아빠가 우려하는 이유를 저는 이해해요. 예비 신랑의 부모님은 일도 안 하시고 노후 대책도 세우지 않았었어요. 아버님은 다치셔서 일을 못 하셨고요. 어머님은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안 하는 분이셨고요. 예비 신랑은 위로 형이 있는데요. 그의 부모님은 두 자식이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서 집안에 돈을 가지고 오라고 했대요. 그래서 예비 신랑과 그의 형은 대학 다니면서 아주 뼈가 빠지라 일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형은 그런 생활에 지쳐서 어느 순간 집을 나가 부모님과 연을 끊었고요. 예비 신랑은 자신마저 부모님의 손을 놓으면 두 분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니까 끝까지 보살피는 중이래요. 그런데 요즘 물가 대비 직장인 월급이 얼마 되지 않잖아요. 이대로는 돈을 모으기는커녕 빚만 생기겠다 생각해서 회사를 다녔던 사람이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모색하다가 부모님 노후도 함께 책임질 수 있고 돈도 더 잘 벌 수 있는 숙박업소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라고 해요. 때마침 매물로 좋은 물건이 나와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집을 팔고 은행 빚내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비 남편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팀에서 일하기도 했었고 사업머리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숙박업소는 잘 되었어요.
저는 오히려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잘 개척해가는 모습에서 강한 책임감과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사람이라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내 밥 하나는 굶기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강한 매력으로 다가와 결혼을 결심하게 된 겁니다. 분명 저희 아빠도 이 사람을 만나보면 아주 마음에 들 거라는 확신도 있었죠. 그래서 예비 신랑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좀 많이 긴장한 듯한 모습이었고요. 아빠는 아주 매의 눈을 하고 있었어요. 식사를 하기 전에 아빠가 남편한테 여러 가지 물었어요. 숙박업소 운영한다고 들었네.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경영은 잘 되고 있는가? 네, 부모님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경영이나 운영은 제가 맡아서 하고요. 부모님은 객실 청소와 비품 관리 맡고 계세요. 부모님께서 아주 기특해 하시겠네. 이렇게 아들이 잘 컸으니 말이야. 그래, 자네 꿈은 뭔가?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한 이유가 부자가 되기보다는 가족이 돈 걱정 안 하고 살기 바라서 시작했는데요. 제 꿈은 사실 소박합니다. 그저 저희 가족이 적당히 먹고 살 정도만 되기를 바라요. 제 부모님도 제 와이프도 제 아들, 딸들도요. 적당히 평범하게 사는 건 그게 제 꿈입니다. 아이 참으로 기특하구먼. 굉장히 현실적이구먼. 그런 자세도 좋아. 아예 애초에 터무니없는 큰 꿈을 키우는 것보다 더 낫네. 나도 젊었을 적에 사업하면서 우여곡절이 참 많았어. 그래도 가족들 보며 힘내고 버텨온 거지. 그랬더니 봐봐. 이렇게 좋은 날이 오지 않던가. 자네도 할 수 있어. 내가 믿고 지켜보지. 감사합니다.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진이 호강시켜주며 살겠습니다. 그래. 그 마음 하나면 돼. 그 마음 변치 말고 잘 살아보게. 내가 힘들 땐 지원 사격 해줄 테니까. 아빠는 예비 신랑을 기특해 했어요. 넉넉한 형편이 아니더라도 열심히 살고 다부진 꿈을 키우고 있는 그 사람을 응원해주며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된다고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비 신랑도 그런 아빠의 말에 힘을 얻어 그때서야 미소를 짓더라고요. 사실 저희 집에 올 때만 해도 잔뜩 긴장하면서 왔었어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오는 입장인데 심지어 아빠가 좀 깐깐하시고 호락호락하게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완전히 긴장을 하면서 왔었는데 아빠가 자신을 마음에 들어 하자 한시름 놓았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나 뭐 실수한 거 없어? 너무 긴장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 장인어른이 무서워서 너무 떨었나 봐. 전혀 없는데? 오히려 너무 말을 잘해서 점수가 팍팍 올라갔어. 아빠가 아주 만족해 하시던데? 내가 많이 부족해서 싫어하면 어떡하나 걱정 많이 했는데 이제 한시름 놓았어. 내가 앞으로 더 잘할게. 우리 행복한 일상만 만들어가자. 그렇게 저희는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 쪽에 비해 비교적 저희 집이 훨씬 여유가 있는 편이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예전부터 가지고 계신 소형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집을 저희 신혼집으로 하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은 극구 반대를 했어요. 장모님 장인어른 저희 생각해 주셔서 갖고 계신 집 주신다고 한 거 너무 감사한데요.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인데 이렇게 시작부터 많은 것을 받고 하면 저희의 새 출발이 해이해질 것 같습니다. 말씀은 감사하나 저희 스스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믿고 바라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그거 아주 기특한 생각이지만 집은 어떻게 할 건가? 다른 생각이 있나? 사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집 구할 정도는 안 될 것 같은데 요즘 집값이 한두 푼도 아니고 차라리 집을 받고 다른 쪽에서 돈을 쓰는 게 어떻겠나? 그래, 줄 때 받아. 요즘 물가가 올라서 결혼할 때 돈 꽤 많이 들어. 우린 괜찮아. 원래 얘 시집 가면 주려고 했던 거야. 전 사실 요즘 신혼부부들이 한다는 반반 결혼도 반대고요. 저희 집이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 어른들께 도움받는 결혼도 싫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때 이미 마음 먹고 있었어요. 제가 수진이 호강은 못 시켜줘도 데리고 살 능력은 있습니다. 집 정도는 제가 해와야지 장모님 장인어른 볼 면목도 생기고요. 그래서 좋고 큰 집은 아니지만 제 건물 옆에 작은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전세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아빠가 무릎을 탁 치며 아주 만족해 했었죠.
그래, 남자라면 이렇게 배포가 커야지. 하긴 자네도 그래야 마음이 편할 테니깐. 그래, 그렇게 진행해. 그러다 어려우면 우리한테 말하고, 알았지? 예비신랑은 은근히 저희 집이 잘 사는 게 신경이 쓰였나 봐요. 마치 저보다 한참 조건이 모자란 사람처럼 의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더 잘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사업가로서 성공을 했잖아요. 중소기업이지만 거의 20년 동안 기업을 지켜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비신랑은 그런 아빠를 존경한다고 했었고요. 아빠처럼 성공해서 꼭 처자식들한테 여유로운 생활을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아빠의 뜻을 이어받아 자신도 저희 아빠의 삶처럼 살기를 바랐었어요. 아빠를 존경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예비신랑은 복합적인 느낌이 들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비신랑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어요. 하루는 집에서 저희 세 식구가 밥을 먹고 있는데 엄마가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김서방이 참 다부지고 똑부러진다. 어디서 그런 남자를 몰랐어? 내가 동창회 가서도 우리 김서방 자랑하니까 사위 하나 잘 들인다고 그러더라고. 엄마 부러움의 대상 되었어. 정말 엄마 마음에도 들으니까 다행이네. 사람이 보면 볼수록 진국인 것 같아. 그래서 난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거 우리 딸 뺏겨서 좀 서운한데. 맞아, 김서방이 진국이긴 진국이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김서방 마인드가 좋아. 이렇게 살면 언젠가는 크게 성공할 거야. 이런 사람은 꼭 성공하게 되어 있더라. 옆에서 내조 잘해줘. 나는 아빠가 그이 좋아해 주니까 더 아빠가 좋아. 시집 가서도 잘할 테니까 앞으로도 김서방 예쁘게 봐주세요. 그렇게 부모님도 남편을 알아갈수록 칭찬을 더했고요. 별 무리 없이 저희는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친정 식구들 집들이를 했어요. 저희가 남편 차로 부모님을 모시러 갔고요. 오신 김에 남편의 숙박업소가 저희 신혼집과 가까워서 거기도 구경시켜 드렸고요. 저희 신혼집으로 넘어와서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시더니 저희 아빠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네 차가 몇 년식인가? 보니까 많이 낡았던데 바꿀 때가 한참 된 것 같아. 내일 2시에 시간이 되나? 내가 차 한 대 뽑아줄 테니까 시간 좀 비워놔. 남편은 아빠의 말에 좀 난감해 하더라고요. 많이 당황해하면서 조심스럽게 말을 했었죠. 장인어른, 아니 괜찮습니다. 제 차가 연식은 오래됐고 촌스럽지만 아직 쓸만하고요. 정비도 잘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 고장난 곳도 없습니다. 더 쓸 수 있어요. 자동차가 남들의 이목이기도 하지. 내가 장인인데 자네가 그런 차를 타고 다니면 쓰겠나? 그리고 애 낳으면 더 안정적인 차가 필요하고 사준다고 할 때 그냥 봐도 차인데 뭘 그러나. 아닙니다, 장인어른. 그리고 남들 이목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 마음가짐이 어떤지가 중요하죠. 저 정말 괜찮습니다. 정 그러시면 저희가 애 낳을 때 그때 사주세요. 그때는 받겠습니다. 아유, 우리 김서방이 보통이 아니야. 다른 집 사위들은 처가에 더 빼먹을 게 없을까 하고 덤비던데. 우리 김서방은 어쩜 이렇게 마음가짐이 남자다울까? 제가 오히려 처가에 해드려야지. 해드린 것도 없는데 받으면 어떡해요. 저는 그런 염치 없는 사람은 되기 싫습니다. 그래, 그럼 아들이든 딸이든 일단 하나만 낳아봐. 내가 아주 좋은 걸로 해줄 테니까. 그땐 딴 말하지 않고 받게. 그렇게 아빠가 차를 사준다는데도 한사코 거절하며 안 받았었어요. 그때 남편은 자기 힘으로 성공하려는 의지가 엄청 강했었을 때였습니다. 아빠는 그런 제 남편을 보고 자기의 젊었을 적 시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라며 굉장히 만족해 하셨고요. 남편을 많이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8개월이 지난 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빠와 엄마가 제 임신을 축하해 준다고 저희 집으로 찾아왔었어요. 손에는 저의 임신을 축하한다면서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고요. 과일과 고기 그리고 밑반찬을 바리바리 싸들고 오셨죠. 그런데요, 아빠 손에 무언가가 쥐어져 있었는데 그건 남편한테 주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이거 밖에 놔. 내가 자네 주려고 아주 고생이 많았어.
차는 지하에 주차되어 있네. 이제 자네 차야. 아니 이걸 왜 저한테 주세요? 이렇게 비싼 차는 전 정말 괜찮아요. 필요하면 저희가 사겠습니다. 아빠는 정말 비싼 차키를 가지고 오셨고요. 그걸 남편한테 준 거였어요. 남편은 눈이 동그래지며 또 한사코 거절을 하고 있었죠. 자네가 안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차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예 이쪽으로 가지고 온 거야. 제가 장인어른께 해드린 것도 없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러지 마세요. 저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아이 이 사람 참. 우리 딸이랑 손주도 가져주고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딨나. 나는 그걸로 충분히 고맙지. 그리고 사람이 큰 일을 하려면 더 큰 물로 가야 해.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네. 이 차 타고 다니며 우리 딸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곳도 다니며 조금씩 더 여유 있게 살아. 아이고 그러면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제 평생 이런 차를 탈 줄은 상상도 안 해봤었어요. 정말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안전운전해서 수진이랑 함께 처가에도 많이 갈게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편은 감격하더라고요. 살짝 눈물도 맺힌 것 같고 차키를 한참이나 쳐다보더라고요. 앞으로 정말 잘하겠다고 아빠한테 다짐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보는 저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사위, 그리고 이건 내 선물이야. 받아. 힘들 때 이걸로 급한 불 꺼. 모자라면 더 말해도 되고. 엄마는 남편한테 현금 500만 원도 줬어요. 아니 장모님, 저희 돈 많은데 충분해요. 이렇게까지 저희 안 도와주셔도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고요. 이건 다시 가져가세요. 힘든 일은 예고하고 오지 않어. 갑자기 나타나지. 비상금이다 생각하고 가지고 있어. 앞으로 돈 들 일이 산더미일 거야. 그럼 사업하면서 자질구레하게 돈 필요할 때 많은데 그럴 때마다 써. 더 필요하면 말하고. 알았지? 오늘 저 생일인가요? 임신은 와이프가 있는데 힘들 일도 와이프가 더 많을 것 같고요. 저를 이렇게 위해 주시니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신 것들 소중히 아껴가며 잘 사용할게요. 지원해 주시는 마음보다 더 큰 보답을 해드릴게요. 지켜봐 주세요. 남편은 말도 너무 잘하고요. 진정성 있는 표정과 행동이 저희 부모님께 더 점수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런 남편 너무 좋았어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싸울 일도 불화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남편은 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로 아는 사람이 있죠. 그게 저희 남편이었네요. 항상 한결같은 사람이라 처음 모습 그대로가 그 사람의 전부라 생각했었는데 저희 아빠가 잘한다 해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고 콧대가 하늘을 치솟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그렇게 된 시점이 아마 남편이 아빠의 회사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쯤이었을 겁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였고요. 그 무렵 아빠 회사에 일이 좀 생겼었어요. 저희 아빠가 회사 대표잖아요. 그 바로 아래 이사님이 있었는데요. 그 이사님이 좀 큰 사고를 쳤어요. 아빠 회사가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기술을 다른 회사로 빼돌리려다가 외부 고발자에 의해 잡아낼 수 있었어요. 그 이사님은 아빠 회사가 만들어질 때부터 함께한 초창기 멤버인데 인연으로 치면 40년도 더 된 인연이더라고요.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사이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보다 더 끈끈하다고 할 정도로 아빠의 중마고 중 한 명이었는데 아빠는 정말로 큰 배신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빠는 정말 망연자실했고요. 집안의 큰일이라 저희도 달려가서 아빠를 다독여줬어요. 아니 아빠, 나는 아직도 못 믿겠어. 그 이사님이 왜 그랬대? 이유가 뭐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돈이 없다고 한다. 돈이 없었댄다. 어딘가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했대. 그 집도 딸 결혼시켜야 되는데 돈은 없어서 이리저리 생각해보다가 우리 회사보다 더 큰 회사에서 신기술을 넘겨주면 연봉도 더 주고 부사장 자리까지 제안을 했었댄다. 그래서 날 배신했다고 하더라. 와, 아니 그런다고 40년 의리를 버려? 차라리 아빠한테 말을 하지. 연봉 더 주고 돈도 빌려달라고. 그랬으면 아빠가 해줬을 건데. 아휴, 그러게 말이야. 네 아빠 속상해서 지금 3일째 술만 마시고 있어. 아유, 보는 나도 참 괴롭다. 이사님이랑 우리가 얼마나 친했니?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럴 수가 있어.
그런데 염치없게 네 아빠한테 빌고 있댄다. 한 번만 봐달라고. 그쪽에서도 받아줄 이유가 없지. 신기술 못 빼갔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낙동강 오리알 될 것 같으니까 맘 약한 아빠한테 비는 거야. 내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럼 장인어른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대로 퇴출을 시킬 건가요? 이미 퇴출은 시켰어. 업무에서 큰 실수하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을 그르치는 사람들 난 다 용서해 왔어. 모르면 가르치면 되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생기거든.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데 나를 배신한 거는 못 참지. 우리가 보통 사이였어야지. 그 새끼도 나 버릴 생각으로 그런 일 저지른 거야.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새끼를 더 봐줘야 해? 난 안 한다. 절대 안 해. 그래서 그 이사님은 아예 내쳐졌고요. 대신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는데 마땅히 들을 사람을 못 구하더라고요. 몇 차례 면접도 보고 뽑아서 실무를 보게 하기도 했지만 막상 일을 해보니 업무가 맞지 않아서 나가기도 했고요.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걸어왔다며 나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안 구해지니 아빠의 시름은 커졌어요. 그때 아빠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퇴근을 하고 저희 남편과 술 한잔을 하기 위해 저희 집을 왔었는데요. 아빠 회사의 고충을 남편이 들으며 둘이 한숨을 푹푹 내쉬더라고요. 아휴, 사람이 안 구해줘서 내가 요즘 죽겠다. 내가 그 이사 새끼 정말 미워하지만 걔가 일을 잘하긴 했어. 이사 한 명의 몫이 적지 않아. 사람이 안 구해줘서 내가 걔 몫까지 다 하려니까 아주 죽겠다. 아빠, 그럼 그 이사님 다시 부르는 건 좀 그래? 이렇게 힘든데 용서해주고 다시 잘 지내는 건 어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아빠는 한 번 아니면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니야.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세 번 배신하는 거야. 그 마음 먹기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절대 네버 그 이사와는 다시는 안 봐. 이사님이 했던 일 들어보니까 제가 예전에 했던 일인데요. 저희 숙박업소는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2, 3일씩 비워도 잘 돌아가긴 하는데 제가 장인어른 회사에 가서 일 좀 봐드릴까요? 남편의 제안에 아빠는 술 마시다 말고 동그래진 눈으로 남편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에 잠기시더니 오라 네가 있었지 하는 표정을 짓는 게 아니겠어요? 자네 할 수 있는가? 자네가 도와준다고 하면 나야 마다할 이유가 없지. 제가 경영을 전공했고 회계를 부전공했어요. 숙박업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경영팀에서 근무한 이력이 꽤 돼요. 제가 큰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작은 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어요. 일을 잘해서 마지막 회사에서는 이사 대리로도 일을 했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께 도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능력 있는 사이가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야 완전 땡큐지. 우리 회사에 와서 도와줄 수 있는가? 도와만 주면 내가 섭섭치 않게 수고비는 줄게. 지금 밀린 업무도 상당해. 그렇게 해서 다음날 바로 남편은 아빠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남편이 해오던 일이라 그런지 회사에 가자마자 딱 보고 흘러가는 것들을 다 파악하고 막혀있던 일들을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와의 소통도 별 무리 없이 하더니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이 조금씩 처리가 되니까 직원들도 숨통이 트인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남편이 열일을 했던 거예요. 아빠는 그걸 보고서 더 남편을 만족스러워했고 좋아했어요. 남편이 업무를 처리해 줌으로써 아빠의 시름은 날아갔습니다. 저도 남편한테 어떻게 그렇게 일을 잘하냐. 아빠가 칭찬이 자자하다고 남편 길을 세워줬더니 마지막 회사에서 한 경험이 특히 도움됐다고 합니다. 그 당시 차장급으로 이직했던 남편은 작은 회사다 보니 차장이면서 종종 이사 대리로 일하며 여러 중요한 결정들을 내렸는데 일은 엄청 시키면서 정작 진짜 임원 자리는 안 주고 가족끼리 다 해먹는 걸 보고 실망해서 자기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남편은 그때 쌓았던 경험이 이렇게 아빠한테 도움이 되니 참 다행인 일이다라고 말하더군요. 남편이 일주일에 3, 4일씩 아빠 회사에 나가 업무를 맡으니까 거래처도 새로운 업무자가 온 줄 알고 남편을 찾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아빠가 한 달간은 남편한테 별다른 직급을 주지 않았는데 남편이 일을 만족스럽게 잘해주자
이번에는 아빠가 남편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자네가 일을 아주 잘해줘서 내가 믿고 의지하는 부분이 크네. 정말 고마워. 덕분에 급한 불은 다 껐어. 제가 실수 없이 일하려고 많이 애썼습니다, 아버님. 후에 제 실수가 드러나면 그땐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후에? 더 이상 일 안 해주려고 그럼? 그러지 말고 자네 숙박업소 운영이 안정적이라면 그건 지배인을 두고 내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건 어떻겠나? 이사로서 말이야. 자네는 특별히 겸업을 허용해 줄게. 네? 이사요? 그 부분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요. 좀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일단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하고 저도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주겠네. 생각해보고 잘 조율해보고 웬만하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줬으면 하네. 네, 빠른 시일 안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제안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숙박업소 직원들과 상의를 했고요. 남편도 바로 아래 직원에게 지배인 직위를 주고 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사실 자신이 전공했던 경영과 회계를 더 좋아했어요. 숙박업소에서도 경영과 회계는 했지만 회사 일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이쪽 분야에서 성공을 하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현실에서는 숙박업소 운영자라 사실 자존심도 많이 상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다들 회사에서 날개를 펼치고 있는데 남편 혼자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잘 됐어요. 아빠한테도 남편한테도 서로에게 윈윈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아빠 회사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일을 맡자 회사는 아빠 표현으로 돛을 딴 듯 순항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남편이 말을 잘하잖아요. 프레젠테이션도 기깔나게 잘하고 꼼꼼하고 체계적인 사람이라 경우의 수나 오류에 대비를 해놔서 예상치 못한 국면에서 기질이 발휘되어 영업을 더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남편이 아주 예뻐 죽겠죠. 아빠가 남편을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아빠가 이런 말도 했었어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이 회사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했었는데 자네 물려주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요즘 마음이 좋아. 이 회사 물려주면 받을 건가? 정말요? 당연하죠. 제가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주시면 진짜 감사히 받죠. 저 열심히 할게요. 남편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멈추질 않았고요. 아빠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회사는 이사인 남편한테 믿고 맡기는 수준이 되었었죠. 아빠가 회사를 남편한테 물려준다는 그 말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날이었고요. 저희 아빠 지병도 없는데 갑자기 집에서 쓰러졌어요. 엄마가 급하게 119에 신고해서 큰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뇌출혈이 있다고 해서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때 가슴이 얼마나 철렁했는지 몰라요. 남편이랑 애들까지 데리고 울면서 병원에 뛰어갔는데 엄마도 많이 놀랐는지 쓰러지기 일부 직전이었고요. 그렇게 식구는 아빠의 갑작스러운 병세에 많이 놀랐었습니다. 약 일주일가량 병원에 입원했다가 다행히 회복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의사가 여전히 조심해야 한다고 절대 안정에 무리를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었죠. 내가 이렇게 되어버려서 회사에 매일 출퇴근하는 건 힘들 것 같은데 김서방 어쩌지? 아빠, 이 상황에 무슨 회사를 걱정하고 있어. 아빠 못 들었어? 절대 안정에 무리하면 안 된대. 회사는 이 사람한테 이제 맡겨. 네, 장인어른. 제가 꼼꼼히 회사 일 잘 진행할 테니까 걱정 놓으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상의할게요. 이제는 좀 쉬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아빠는 회사 일에서 좀 멀어지게 되었고요. 남편은 전보다 더 일을 잘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 모습이 정말 고맙기도 했고 든든했어요. 그런데 그때가 제가 둘째를 낳고 애들만 키울 때였는데요. 아빠 일도 그렇고 산후우울증이 너무 심하게 왔었어요. 몸도 정말 불어서 자존감도 바닥이었죠. 운동을 하면 기분을 전환시킬 수 있다는 말에 요가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참에 자격증도 따고 본격적으로 강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나간 날 거기서 남편 동창과 그의 와이프를 만나게 되었어요. 사실 그 와이프를 저희 결혼할 때 봐서 잘 못 알아봤었는데 강의 끝나고 나오니까 남편 동창이 있었고요. 그 여자와 부부라는 걸 그때서야 인지를 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요. 저희 남편과 그 동창과는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예전에 친구들 이간질로 8명의 무리들이 흩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제 말 이상하게 해서 싫다고 해서 연락을 안 하고 지냈었는데 이렇게 딱 만난 거예요. 그 동창은 말도 꼬아듣고 자기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자기가 제일 잘 나가야 직성이 풀리고 그런 강박이 있는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자기보다 잘 나가면 막 끌어내린대요. 그래서 그때 저희 남편이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으니까 이간질로 모함해서 친구들과 멀어지게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필이면 그 동창을 여기서 만날 줄이요. 그때 간단히 인사만 하고 지나가는데 그날의 저를 보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대요. 당신 그 요가 강사 그만둬. 돈이 없냐 뭐가 없냐. 다 때려치우고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만 봐라. 심심하면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강의나 듣고 그래라. 그런 천박한 일 하지 말라고. 뭐? 천박한 일? 내가 하는 일이 왜 천박한 일이야? 당신 말 다 했어? 어디서 뭘 듣고 왔길래 이러는 거야? 그렇게 착 달라붙는 옷 입고 다니니까 말이 도는 거지. 경수 만났다며. 유부녀가 경박스럽게 다닌다. 남자를 유인한다. 집에 돈이 없어서 일을 하나 보다 하며 별별 소리를 다 하더라. 이유를 막론하고 나는 그런 말 도는 거 자체가 싫다고. 그냥 살림하고 애 봐. 난 그랬으면 좋겠어. 뭐라고? 그 말에 휘둘리는 당신이 더 싫어. 나 그만두기 싫어. 내 일이 재밌고 보람을 느껴. 내가 무슨 돈 파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그만두라면 그만둬 좀. 그 일 하는 것보다야 2배 정도 생활비 줄 테니까 집에 있으라고. 남편이 제가 하는 요가 강사 일이 천박하다며 당장 때려치우라고 난리를 쳤고요. 그때 제 일 때문에 많이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눈만 마주치면 그만두라는 사람과 싫다는 싸움을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았던 저희 부부 사이가 그때부터 틀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변한 건 부부 사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남편은 좀 많이 변했더라고요. 저희 아빠에 대한 태도도 확실히 전과 달랐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 회사에서 일할 때부터 예전보다 훨씬 자신감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래도 선을 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쓰러지고 회복 기간 동안 회사에 못 나가게 되면서부터 묘하게 달라진 점을 느끼고 있었어요. 뭔가 자신이 회사 일을 하는 걸 넘어서 회사를 진두지휘하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대표가 따로 있는데 이사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큰 줄기는 아빠가 정하는 건데 그 줄기까지 꺾고 자신의 뜻을 회사 직원들한테 심으려고 하더라고요. 자신감을 넘어 기고만장해졌달까요? 그것을 여실히 느꼈던 게 남편이 친구와 통화할 때 그의 진심을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날은 아침에 거래처 회의가 있어서 시간 맞춰 나가려고 집에 있었고요. 저희 애들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제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아주 적나라하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예민한 아이 때문에 도어록 볼륨을 일부러 낮춰놓았는데 그래서 제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은 듯 했어요. 친구와 전화통화하는 얘기를 들어보니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그렇다니까. 장인어른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니까. 내가 회사 처음에 들어왔을 때 회사가 거의 망해 있었어. 매출은 100억인데 까딱하면 폐업이겠더라고. 야, 내가 누구냐? 마이더스의 손이다. 밀려있는 일 다 처리해줬고 거래처들과 다 조율해서 죽어가는 회사 살려냈어. 그래도 꽤 연역이 있는 회사라 장인 실력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구먼. 일도 못해. 사람 보는 눈도 없어서 배신당해. 그냥 회사 가지고 있는 바보야 바보. 직원들도 이젠 내 말이 더 잘 따르고 내 말에 더 신뢰가 간대. 그 전에 일을 어떻게 한 건지 오류도 많고 빈틈도 많고 정말 그 오랜 시간 동안 대표한 게 맞나 싶더라니까. 그냥 지금 나서지 뭐 죽으면 준다고 해. 아무튼 늙은 영감탱이들 돈을 손에 쥐고 있는 건 다 공통사항인가 봐. 저는 듣고 있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저희 아빠가 남편을 얼마나 좋아했는데요. 이런 뒷말을 하나요?
제가 집에 있다는 소리를 내자 남편이 급하게 전화를 끊더라고요. 벌써 갔다 왔어? 일찍 왔네. 나는 또 동네 애 엄마들이랑 커피 한잔 하는 줄 알았지. 당신 웃기더라? 우리 아빠 흉을 누구한테 그렇게 본 거야? 미쳤어? 지금 당신 우리 아빠 흉을 본 거야?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귀 닫고 입 다물어. 니네 아빠 나 없으면 회사 망하고 너도 나 없으면 그깟 요가 강사하면서 버는 돈으로 지금처럼 호화스럽게 살 수 있겠냐? 쓸데없는 입 놀리지 말고 조용히 살아. 괜히 입 놀렸다가 큰일 만들지 말고. 그러곤 회사를 출근하는데 와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출근하는 남편을 붙잡고 말다툼을 벌였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며칠간 친정에 가 있을 정도였죠. 애들 어린이집 때문에 제 발로 집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사과는커녕 전화도 잘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도 말 한마디 섞지 않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했고요. 저는 애들과 함께 자며 각방 생활까지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하게 한 건지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미치겠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는 더는 같이 못 살 것 같아서 헤어지는 경우까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녁이었는데 아빠가 또 쓰러졌어요. 다급히 걸려온 엄마 전화를 받고 당장 병원으로 가려고 남편한테 말했죠. 여보, 아빠 또 쓰러졌대.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인데 같이 가자. 나 손이 덜덜 떨려서 운전 못할 것 같아. 당신이 운전해. 애들은 내가 아는 집에 맡기고 올 테니까 빨리 준비하고 있어. 저는 다급하게 말을 전했는데 남편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며 나갈 준비를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 더 강하게 말했죠. 뭐 하는 거야? 빨리 준비하라고. 지금 빨리 가야 한다고. 2번 쓰러지면 더 안 좋다고 했어. 최악까지 생각하라고 했단 말이야. 옷 입어. 차 키 들고 바로 나와. 시동 켜고 있어. 애들 맡기고 바로 주차장으로 갈 테니까. 한 번 더 남편을 재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할 태도를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감히 누구한테 명령이야? 곧 대표가 될 나한테. 천한년이 감히 명령을 해? 뭐라고? 감히? 대표? 천안년? 와, 기가 막힌다. 당신 이런 사람이었냐? 됐어, 나 혼자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이야기하자. 오늘을 후회하면 네 인생이 바뀔지도 몰라. 남편과 입씨름을 하다가 결국 저 혼자 병원에 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 아침에 저는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남편한테 전화 한 통화가 걸려오게 되었죠. 남편은 그 전화를 받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손도 벌벌 떠는 것 같았죠. 저는 아주 고소한 듯 웃으며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을 전화 한 통화로 벌벌 떨게 하고 두려움에 몰아놓은 주인공은 바로 변호사였습니다. 사실 전날 밤에 아빠가 쓰러진 건 부모님과 제가 다 짜고 쇼를 한 것이었어요. 이유는 남편의 태도에 있었습니다. 저도 제 남편이 달라진 걸 느끼는데 그 오랜 세월 회사를 운영한 아빠가 모르겠어요? 아빠도 남편이 달라진 걸 느끼고 있었고요. 이유도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미리 다 손을 써놨더라고요. 저도 남편을 속이기 위해 아빠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 크게 놀라는 척하면서 벌벌 떠는 연기를 정말로 리얼하게 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고용해 상담을 해서 뒷일을 처리하게 했고요. 남편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전했습니다. 그날 아침 전화를 받은 남편은 이런 이야기를 아빠의 변호사를 통해 전달받았어요. 횡령죄가 성립되어서 회사에서 퇴출당하게 되어서 더 이상 회사에 출근할 필요가 없고 곧 집으로 소장이 날아갈 텐데 받아보고 준비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시죠?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횡령이라니요. 그저 사람 마음가짐이 바뀐 줄로만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편은 더 이상 순수하지 않았고 아빠를 존경하지도 않을 뿐더러 애들을 포함한 저희 가족들을 모두 귀찮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숙박업소를 리모델링하고 싶어 했는데 전체 리모델링이 쉽지 않아요. 거의 새로 짓는 수준의 견적이 나왔는데 남편한테 그런 큰돈이 어딨어요?
아무리 이사라도 중소기업 이사이고 쓰러져가는 숙박업소를 매입해 운영하던 거라 이용료도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족한 돈을 아빠 회사에서 횡령을 했던 거예요. 가뜩이나 아빠에 대한 충성심과 존경심이 없어진 걸 아빠도 알고 있는데 회사 일을 들여다보니 남편이 횡령한 게 너무도 보여서 당황스러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는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싶었대요. 남편이 회사 힘들 때 기여한 게 많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위급한 상황일 때 바로 달려오면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다신 배신하지 말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러진 못했죠. 아빠가 엄격한 사람이지만 한 번 마음 준 사람한테는 정말 퍼주는 성격이거든요. 바보 같죠? 그래서 전에 이사님도 그렇고 이번 남편도 그렇고 자꾸 뒤통수를 맞나 봐요. 정말 속상해요. 자신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면 우리 둘이 다급하게 뛰어왔을 텐데 결국 저 혼자 오게 된 거고 아빠도 씁쓸한 표정으로 다 계획을 해놓았다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왔던 것입니다. 아빠는 저한테도 이혼 소송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저도 남편한테 정 떨어졌고 솔직히 우리 아빠가 이혼하라고 했을 때 수긍이 되었어요. 오히려 홀가분하더라고요. 이혼하려는 마음으로 마음 단단히 먹고 집에 왔던 거고요. 남편은 변호사와 전화를 끊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 혹시 회사 일 알고 있었어? 장인어른 어디 계셔? 왜? 이제야 아빠가 보고 싶니? 이제는 아빠를 만나야겠어? 글쎄, 아빠는 당신 안 보고 싶어 할걸? 그런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나 없으면 장인어른 회사 무사할 줄 알아. 나 없으면 회사 돌아가지도 않아. 내가 벌어들인 돈이 얼만데 이까지 돈 횡령했다고 사위를 잘라? 아, 변호사님이 말 안 해줬구나. 당신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갈 거라는 생각. 너도 벌써 새로운 사람 구했고 당신보다 더 유능하더라고. 너 이제 나가리 됐어. 정신 차리고 재판이나 준비해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이야. 남편은 잠시 벙쪄 있다가 상황이 인지가 됐는지 태도를 바꾸며 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여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나 진심 아니야. 내가 어떻게 됐나 봐.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라. 응? 장인어른께 전화 한 통만 넣어줘. 응? 이거 왜 이래? 나 애들이랑 짐 싸서 오늘 나갈 테니까 이혼 소송 준비나 해. 난 당신 용서 못해. 저한테 이런 말 하는 게 안 먹힐 것 같자 남편은 바로 회사로 달려갔나 봐요. 거기 직원이 저한테 전화 와서 아빠한테 울며 불며 매달리고 애원한다며 저한테 와달라는데 제가 갈 이유가 있나요? 아빠 또한 남편한테 버스는 이미 떠났다고 나가라고 짐까지 다 챙겨주었는데요. 남편이 머리가 어떻게 돌았는지 화를 내면서 집기들을 다 부수고 난리를 쳤대요. 결국 경찰까지 불러서 남편을 잡아갔다고 합니다. 그대로 영업방해죄까지 붙여졌고요. 더불어 횡령죄 고소도 진행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회사 돈 횡령해서 리모델링 했던 것을 멈췄고요. 남은 금액을 환수했습니다. 결국 그 숙박업소는 리모델링 하다가 말아서 마치 유령업소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 곳에 누가 가고 싶나요? 사람들 발길 당연히 뚝 끊기고 파리만 날리게 된 거죠. 그와 더불어 저는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저에게 했던 악담과 저희 집안의 분란을 일으킨 죄, 남편이 친구와 나누었던 카톡 대화들이 다 증거가 되었고요. 카톡 대화는 무슨 소리냐고요? 친정에서 돌아온 후에 저는 남편이 또 다른 꿍꿍이가 없나 유심히 관찰했어요. 회사 돈을 야금야금 빼먹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다가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를 물려받은 후에 저와 이혼을 할 계획이라는 걸 남편이 친구와 나눈 카톡 대화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뒤가 구린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모든 비밀번호를 아는 와이프가 훔쳐볼 수 있으니까요. 그 모든 것을 저는 캡처해놨죠. 제가 승소해서 남편은 상당한 위자료를 저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횡령금과 위자료 등 남편이 그만한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아빠 밑에서 이사로 일했으면 이사님이라는 소리 들으며 꼬박꼬박 높은 월급 받으며 안정적인 삶을 살았을 걸. 한순간의 바보 같은 생각 때문에 결국 남편은 망하고 형을 살게 되었어요.
남편은 이혼 후 아이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제가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해서 면접 교섭권을 뺏어왔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횡령죄로 고소당해서 이미 전과자가 확정된 상황이나 다름없고 회사에서 난동을 부린 사실 또한 면접 교섭권을 박탈하는 데 이용했어요. 범죄를 저질렀는 데다가 이런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아이를 만날 권한을 줄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행히 변호사와 잘 준비를 한 끝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아이에게 아버지를 빼앗아 간 것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막대 먹은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는데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숙박업소는 다시 매물로 나왔지만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운영하는 게 더 적절하면서 문 닫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집 식구들도 망해서 이전 시아버지는 폐지 죽고 이전 시어머님은 식당 일하시고 전과자가 되어 인생 망친 전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나한테 잘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야 하는 법이에요. 잘해준다고 그걸 얕잡아보고 허튼 마음 가졌다간 제 전 남편처럼 되니까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느라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